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11월 12일자 화요일이네요. 작년 집값 급등할 때 상속 증여만 늘었다, 이렇게 제목이 크게 잡혀졌네요. 규제 거래 대신 자산 이전 늘고, 주택 등 건물 증여 28% 늘었고요. 특히 부부간 증여가 45% 급증했습니다. 부부간 증여의 평균이 8억에 달했고요. 매물 잠김의 공급만 부족해서 1주택자 유불리 따져봐야 된다고 소제목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절세 효과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사례 1, 증여 없이 남편이 계속 8년 보유하다 양도했을 때, 사례 2,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뒤 양도를 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2주택자일 때는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남편 혼자 하면 양도세가 4억 9,500 이 정도 되는데, 양도세를 남편이 아내한테 했을 때 남편은 2억 2,800, 아내는 6천만 원 정도, 증여세 3천, 취득세 3,200 이렇게 하면 3억 5천, 합계 3억 5,100에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세이브 시키는 거네요. 이거 가정부터 먼저 읽어드려야겠군요. 가정은 3년 전에 10억 주고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했고 2019년 11월 현재 16억 원이었을 때, 2024년 11월 이후 추정 시세 20억 원일 때를 가정을 해서 10억 주고 샀고, 남편이 3년 전에 10억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단독 명의 있는데 2019년 11월 지금 현재 16억 원이 됐고, 2024년쯤에는 20억 원일 때 취득시 중개수수료 990만원, 취득세 3,300만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1,980만원, 증여시 취득세 3,200만원,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반영, 이렇게 대표졌네요. 깜짝 놀라네요. 저 중개수수료가 지방에 있어서 저가 중개 공인중개사인데 정말 좀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서울은 어마어마하죠. 공인중개사들이 1층에서 하시는데 임차료가 월 1,000만 원씩 1,500씩 이렇게 내시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겁나겠죠. 근데 여기도 또 중개 수수료도 한 2천만 원씩 받는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한 월세가 150 정도 하죠. 150, 200 한 경우도 있고, 많은 데는 이제 비싼데 300 주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게 하시는데, 이런 가정 하에 남편이 팔아치우면, 남편이 팔아치웠을 때 약 4억 9,500, 약 5억 정도가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이것을 부인한테 증여를 50%를 증여했었을 때 남편 명으로는 2억 2,800 이 정도 세금이 나오고, 양도세 아내가 한 6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증여세는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다시 취득세, 부인이 취득해야 되죠. 3,200 이렇게 다 합치면 3억 5천. 그래서 할인된 세금은 얼마다? 대략 1억 5천이다 이렇게 되집니다. 3주택자일 때는 어떻게 되냐? 남편은 약 6억 정도 남편 명의로 해서 세금을 내버리면 약 6억 정도 세금을 내네요. 근데 양도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남편이 약 2억 8천 세금을 내고요. 아내가 7,800 정도 세금을 내네요. 남편이 아내한테 양도했을 때 증여세 3천만 원, 취득세 한 3,200 이렇게 되고요. 남편 혼자 팔았을 때는 6억 이렇게 세금이 가까이 되어지는데, 대략 양도해서 부인한테 증여한 다음에 양도 처리를 하게 되면 약 4억 2천의 세금이 나오니까 대략 1억 8천 정도 세금을 세이브 시키네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해서
부부 간 증여,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증여, 상속, 이런 게, 근데 제목은 상속만 늘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상속. 제목은 잘못 잡았어요. 작년 집값 급등 때 증여만 늘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상속은 말이 안 돼요. 상속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이 좀 잘못 잡혔다고 봐요. 작년 집값 급등 때 증여만 늘었다, 이렇게 해야지. 작년 집값 급등 때 증여 상속만 늘었다. 부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아버지를 강제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제목을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좀 뽑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동네 이름이 먼저, 브랜드가 먼저, 반포, 우성, 조합원, 건설사 갈등, 얘기인데, 반포, 르웰로 이름 바꾸자, 이렇게 조합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14일까지 브랜드 변경하고, 롯데하고 르웰하고 싸움을 지금 붙는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반포, 르웰, 신반포, 센트럴, 이렇게 이름을 장황하게 길게 해주니까, 조합원들이 뭐야, 이게 짜증나게, 이름도 길게. 필요 없어서, 우리는 반포가 더 좋아. 그래서, 르웰은, 건설사 너네가 이렇게 생각한 거고, 우리는 반포가 지역적, 부동산은 지역이죠. 지역성이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반포란 이름을 먼저, 우리는 수십 년간 반포 우성이었어. 이제 반포 르웰로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건설사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 르웰이라고 하는, 이제 롯데, 기존은 캐슬이었죠. 캐슬에서, 이제 르웰이라는 또 고급 브랜드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다고 하면, 르웰 반포로 하자. 르웰 반포. 이렇게 막 설득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말도 안 돼. 르웰 대치라고 지금 성사돼서 이렇게 진행한가 봅니다. 야, 르웰 대치도 됐다. 이게 건설사에서는 수십 년간 자기네들 사업하려고 하니까 자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발주자가 누구예요? 발주자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줘? 롯데 너희를 빼버린다. 레미안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 아이파크로 바꿔버릴 수 있어. 힐스테이트로 바꿔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조합원들이 원하는데도 반포 르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지 강일 버스 차고지에 청년 신혼 주거타운 이렇게 되고요. 공원 등 생활 인프라 대폭 확충돼서 1800가구 공급한다고 하고요.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서울에 땅이 부족해서 이제 청년 신혼주택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강주 포스코 8,500원에 강주 풍양동 재개발 수주했다고 3,000가구.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오늘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리고 갈길 발품 둔촌주공, 이번에는 공사비 검증 암초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상한제 전 4월 분양 차질 공사비 10% 이상 늘어나면 한국감정원 검증 의무화시켜서 3개월가량 시간 더 걸리고, 둔촌주공 4달 총회 연기해야 세부안도 확정하는데 발동동, gem포 주공 일단지도 타격 불가피. 이렇게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안 사용이 10월 24일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검증 요청 시 요건 공사비 증액 규모가 5% 이상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시공사 선정 10% 이상 시 변경 전후 설계도 공사비,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내역서, 유리대가, 구조, 설비, 공법 검토 사용 등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은 90일 이내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서류 준비에만 10억 원,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상한제 피한 줄 알았는데 또 이거 까딱, 이게 워낙 규모가 크면,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규모가 크면 몹시 그냥 들어가는 서류가 많아요. 추가적인 서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딜레이 돼서 또 둔촌주공이 상한제 피한 줄 알았는데 상한제에 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냥 암울한 그런 뉴스네요. 그러나 반대로 분양을 받기를 희망한 사람들은 희망적인 뉴스겠죠. 이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극과 극인 거죠. 누구의 손해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남 상부역 현장 점검했고요. 위법성 발견할 때 입찰을 무효 처리시켜버리겠다고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17명 투입해가지고 조합 방문해가지고 15일까지 지금 뭐 조사 진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매각 하겠다니까 지금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17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129주 중 92주 상승했다. 8.2 대책, 9.13 대책 직후면 반짝 효과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 6개월 동안 내놓은 17차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8.2 대책과 9.14 대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듯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을 뛰었고 지방 집값도 최장 10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실정과 한국감정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17차례 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하락 영향을 미친 정책은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두 번에 그쳤고요. 자준 규제와 서울 아파트 아파트가 등 취임 기간 129주 중 92주 동안 매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일으켰고요.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직후 8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0 떨어지며 74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취임 후 첫 고강도 대책이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까지 하지만 약발은 한 달을 넘기기 어렵고요. 5주 뒤인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다시 상승했고요. 정부는 같은 해 10월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상승폭은 이듬해 1월 0.39%까지 높아졌고요. 8.2 대책 직전 0.03 상승폭이 컸습니다. 치솟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좀 누그러졌는데요. 발표 두 달 뒤 11월 둘째 주 1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종부세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담은 고강도 규제로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후 지난 6월까지 32주 동안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11일자를 두고 수요와 공급 균형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대리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7억 5,814만 원 선으로 대책 이전 평균 6억 6,003원보다 13.8% 상승했고요.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34평은 지난달 34억 원에 거래돼서 2017년 5월 19억 4,500원 대비 15억 원 가량 급등,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심기현 공급이후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부동산 정부는 수요 규제만 집중하고 있고 공급은 늘리지 않다고 지적한 거죠. 서울 등 주요 수요가 높은 곳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절대 공급을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요? 서울시나 국토부가 이렇게 막 쥐어 틀어서 막잖아요. 절대 공급을 못하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급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집값을 못 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값은 이렇게 해도 오르고 저렇게 해도 오르고 어떻게 해도 집값은 오릅니다. 왜 오르겠어요? 봐보세요. 집값을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새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건축비 뭐 다 기계 장비, 중장비, 이자 비용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경기도로 다 쫓겨나더라. 서울에 있던 원주민들이 절반 가까이나 3분의 1은 쫓겨가고,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아들 또는 뭐 잘 나가는 이게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좋은 직업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자재들만 하고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절대 재건축 재개발을 막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파트 공급 자체가 서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찌됐든 이제는 공급 자체가 안 돼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안 오르게 막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안 오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급여 오르죠. 여러분들 버스값 오르죠. 여러분들 지하철값 오르죠. 여러분들 연필 가격 오르죠. 다 올라요. 근데 왜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요? 안 오른다는 게 바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발상 자체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아파트만 떨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산품의 집합체예요. 요즘 아파트에 가보세요. 제조회사에서 다 만들어낸 것을 조합에 넣어놓잖아요. 유리, 창문, 샤슈 다 제조회사에서 만들죠.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TV 넣죠. LG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에어컨 장착해 놓죠. 뭐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오븐 장착해 놓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장착해 놓죠. 대리석 장착해 놓죠. 온목 장착해 놓죠. 하나 무슨 뭐에서 한 문짝 장착해 놓죠. 제조회사에서 안 들어오는 게 되겠어요. 벽돌 공장에서 만든 벽돌 장착해 놓죠. 레미콘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레미콘 장착해 놓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서 만들어 놓은 철근이나 H빔으로 아파트 만들죠. 다 제조회사에서 만드는데 그 제조회사에서 인건비도 떨어집니까? 제조회사에서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까? 다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오르긴 오르되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게 하는 게 잘하는 정치인이고 그 건교부 직원들이고 그 청와대 사람들이고 행정부 관료들의 행위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 정책은 말도 안 되고 어불성설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여기에 핵심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오든 오든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못해요.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이루거나 개작살 났을 때, IMF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나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무조건 가격은 오릅니다. 이 점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